안녕하세요. 2020년도 2학기 기계설계 실습 두 번째 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여러 가지 가공 방법을 3D 모델링을 배우기 전에 익히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실제 산업 현장에 가서 가공 방법들을 실제로 체험해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영상으로 대체를 하는 거고요. 코로나19가 아니고 여건이 된다면 다른 강의실에 있는 가공 장비들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더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하는 점 조금 양해 바랍니다. 그래도 요즘에 세상이 좋아서 영상으로 많은 것을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영상들을 최대한 많이 준비를 했고요. 영상 출처들은 다 밝혀놓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찾아서 나중에라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외에도 인터넷에 굉장히 많은 영상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만 관심을 가진다면 그런 영상들을 찾아서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여러 가지 가공 방법을 익히는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3D 모델링을 하기 전에 우리가 가공이 불가능한 잘못된 설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나중에 조립이 안 된다거나 애초에 가공이 불가해서 제작이 안 되는 문제들을 겪게 될 수가 있는데요. 그런 잘못된 설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이고요. 가공이 된다고 하더라도 제작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비싸지는 물건을 만들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제작에 어려움을 겪을 거고 최대한 낮은 가격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 사실 기업의 목표고 제품 설계의 목표인데 그것에 위배되는 부품 하나 두 개 때문에 굉장히 비싼 제품이 되어야만 제작이 되는 가공이 돼야만 제작이 되는 그런 설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또한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3D 모델링으로는 우리가 얼마든지 뭐든지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가상의 공간, 모델링상에서만 조립되는 부품이 아닌 실제 제품의 제작 단계에서까지 여러분들의 설계가 빛을 발할 수 있도록 그런 부품 설계 및 제품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가공 방법을 익혀두시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러 가지 가공 방법을 익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차 과제입니다. 두 번째 주차 과제를 미리 말씀드리는데요. 아래 기계공작법 중 결삭 가공 중 최하위 카테고리에서 두 가지를 골라서 4페이지 이내로 설명하시오. 최하위 카테고리의 예는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절삭 가공에서 공구와 입자를 통한 절삭 가공들이 있는데 고정 공구, 회전 공구, 고정 입자, 분말 입자 등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도 더 하위 카테고리의 선삭, 평삭, 형삭, 슬로터 블로칭, 밀링, 드릴링, 보링, 태핑, 호빙, 연삭, 호닝, 슈퍼피니싱, 버핑, 래핑, 에교닝, 배럴 등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두 가지를 골라서 워드로 4페이지 이내로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자료를 나름대로 찾아서 워드로 이런 건 이런 것이다. 내가 선택한 밀링 가공은 이런 것이다. 드릴링 가공은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두 가지를 골라서 4페이지 이내로 설명하시면 됩니다. 파일 업로드 할 때는 무조건 PDF로 부탁드립니다. 한글로 만드신 분도 있고 워드로 만드시는 분도 있고 파워포인트로 만드시는 분도 있고 한데 지금 같은 레포트에서는 한글과 워드로 제작을 하셔서 PDF로 바꾸어서 제출을 해주시면 되고요. PDF로 바꾸는 법은 다른 이름으로 저장이나 인쇄하기를 눌러서 PDF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파일명은 기계설계 실습 2주차 과제, 그 다음에 언더바 학번 언더바 본인 성명 .pdf로 통일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에도 열심히 수업 들으시고 많은 거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기계 공작법에는요.
크게 절삭 가공과 비절삭 가공이 있습니다. 절삭 가공은 말 그대로 자르는 거죠. 이렇게 깎아내거나 잘라내는 거고요. 비절삭 가공은 잘라내는 게 아닌 가공들입니다. 뭐 찍어낸다거나 두드려서 만든다거나 하는 거고요. 이렇게 크게 절삭 가공과 비절삭 가공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뭐 단품을 만든다거나 아니면은 처음에 이렇게 목업을 만든다거나 할 때는 절삭 가공 방법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단품을 만들기에는 가장 쉬운 방법이기 때문이고요. 그 다음에 되게 정밀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절삭 가공이 비절삭 가공들에 비해서 꽤나 정밀하다는 장점이 있고요. 일단 절삭 가공으로 보면은 공구를 사용하는 방법과 입자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음, 입자를 사용하실 일은 별로 없지만 일단 공구를 사용하실 일이 많지만 있다는 것은 알아둬야 하기 때문에 일단 기계공제법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여기 다 넣어놨습니다. 뭐 하나하나 다 설명을 드리진 않을 거고요. 뭐 이런 게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공구 중에서는요, 고정 공구가 있고 회전 공구가 있습니다. 고정 공구가 있고 회전 공구가 있는데 말 그대로 고정되어 있는 공구와 회전하는 공구인데 여러분들은 주로 회전 공구를 많이 배우시게 됩니다. 중고등학교 때 뭐 남자분들은 기술 시간이나 뭐 이럴 때 배우셨는지 모르겠는데 회전 공구에 대해서는 많이 이제 배우게 됐는데 밀링이나 드릴링, 뭐 보링, 태핑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요 자세한 내용들은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고정 공구에서는 선삭, 평삭, 형삭, 슬로터 브로칭이 있습니다. 슬로터 브로칭은 이제 다른 거고요. 음, 입자 가공에는 고정 입자와 분말 입자가 있습니다. 고정 입자는 연삭, 호닝, 슈퍼피니싱, 버핑이 있고요. 분말 입자에서는 랩핑, 그 다음에 에게 호닝, 배럴 등이 있습니다. 비절삭 가공에는요, 주조, 소선 가공, 용접, 특수 비절삭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주조 같은 경우에는 목형이나 주형, 주조, 특수 주조로 나뉩니다. 일반 주조와 특수 주조로 나뉘는데요. 어떤 형틀을 짜서 넣는 거고요. 어, 소선 가공에는 단조, 압연, 인발, 전조, 압출, 판금, 프레스 이렇게 찍어내는 아니면 두드려서 만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용접에는요, 납땜, 단접, 뭐 일반 용접과 특수 용접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 비절삭으로는 연마들이 있는데요. 전해 연마, 그다음에 화학적인 연마, 그다음 방전 가공 레이저가 있습니다. 어, 레이저를 절삭 가공하고 비절삭 가공하고 나누게 되면 굉장히 요즘에는 혼용이 되는데요. 어, 절삭을 레이저로 대신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레이저를 꼭 비절삭 가공이다 라고 하기보다는 여기서 카테고리를 나눌 때는 접촉 없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자를 수 있기 때문에 여기 비절삭 가공에 들어있습니다. 어, 선반과 밀링과 CNC와 레이저 커팅과 3D 프린팅에 대해서 저희는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게 제일 많이 쓰이는 방법들이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쉽게 접하실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설계를 하신 거를 가지고 가공을 맡기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직접 가공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주변에서 보실 수 있는 흔한 가공 방법들 중에 하나고요. 하나하나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보려고 합니다. 일단 선반 가공에 대해서 먼저 보시게 되면요. 선반 가공이라는 거는 이렇게 생긴 게 선반입니다. 여러분들이 책상 이런 뭐 선반, 이렇게 싱크대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생긴 걸 선반이라고 하는데요. 어, 영어로 정확하게는 뭐 레이스라고 읽습니다. 레이스 가공을 하는데 이 왼쪽에 보이시는 이게 물건을 잡아주는 척이고요. 이쪽에 공구를 걸어서 공구를 고정을 시켜서 얘가 회전을 하게 되면
얘가 움직이면서 깎아내는 가공입니다. 좌우로도 움직이고요. 앞뒤로도 움직이고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어떤 가공을 할 수가 있느냐? 아까 이 물체가 고정이 되어 있고요. 뭐 나무든 금속이든 상관이 없고요. 공구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원통의 크기를 지름을 줄인다거나 원통을 빗면으로 가공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손잡이처럼 혹은 뭐 더 다른 무늬를 윤곽을 가공한다거나 아니면 어디 끼워지는 홈을 중간부터 잘라서 가공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 단면을 잘라낸다거나 단면에다가 홈을 만드는 이쪽 요 옆면에다가 홈을 만들어서 다리를 만드는 가공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다시피 요 끝에가 조금씩 다릅니다. 요 툴들이 조금씩 다른데요. 요 툴을 변환해 가면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홈 가공하는 걸로 원통 가공이 안 되고요. 홈 가공하는 걸로 테이퍼 가공이 되질 않습니다. 물론 억지로 깎는다면 기계가 힘이 워낙에 좋기 때문에 깎일 수는 있지만 공구도 상하고 면도 고르게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공구가 상한다는 것은 그만큼 공구에 힘이 많이 가해지는 건데 자칫 이 공구가 부러지면서 큰 사고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선반 가공이나 뭐 밀링 가공 같이 머시닝 센터 머신을 이용하는 가공들은 굉장히 힘이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사용하실 때 주의를 하셔야 하고요. 자칫 뭐 장갑이라도 빨려 들어가는 경우에는 장갑이 아니라 손이나 팔까지도 다 빨려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주의가 필요합니다. 어, 이렇게 원통 가공을 한다고 하면요. 얘는 계속 회전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리에서 회전을 하고 있고요. 얘가 앞뒤로 움직이거나 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얘를 회전을 시켜놓은 상태에서 이 가공하는 팁을 가까이 갖다 대면은 여기가 칼날 같이 되어 있어서 깎여 나가는 것입니다. 얘도 마찬가지고요. 얘도 마찬가지고. 다 그 방법을 사용해서 선반 가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백날 설명을 해봐야 영상으로 보는 게 제일 정확하죠. 여러분들에게 직접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서 영상을 가져왔습니다. 한번 보시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과 똑같은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면을 깎아내고 있죠. 저렇게 하면 지름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척에서 공구를 빼서 재료를 빼서 이제 재료를 바꿔주거나 방향을 바꿔줍니다. 다이얼 게이지라는 걸 사용해서 이제 어느 정도 해야 될지 보고요. 또 가공을 하게 됩니다. 가공한 면만 봐도 어떤 걸로 가공했는지 여러분들이 쉽게 아실 수 있습니다. 방금 전에 마이크로미터라는 측정 도구로 얼마나 깎였는지 측정을 한 것이고요. 방금 또 나왔는데 이 마이크로미터는 100분의 1mm까지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쪽이 이제 툴을 고정시키는 곳이고요. 이게 다 완성된 완성품의 마지막 후가공을 하는 것입니다.
완벽한 고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번, 여러 방향에서 조여주기를 합니다. 지금 방금 뭐 수세미 같은 걸로 이제 마무리를 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굉장히 숙련된 사람이나 할 수 있는 거고, 일반인들이나 아니면 초보자들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한 번에 다 깎지 않고 이렇게 여러 번에 걸쳐서 깎게 되는 이유가요. 한 번에 다 깎게 되면은 너무 많은 힘이 가해지기 때문에 선반 가공을 하다가 툴이 뭉개지거나 재료가 뭉개지는 현상이 생기고요. 혹은 튀기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사고로 이루어지고 인명피해까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번씩 나눠서 가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반을 이용해서 나사산도 가공이 가능합니다. 균일한 속도로 움직여주게 되면요. 나사산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저희가 알아볼 거는 밀링입니다. 밀링은 선반하고는 좀 다른 물건인데요. 이 부분에 물체를 올려놓고 이 테이블 베드가 움직이면서 여기 공구를 내려서 혹은 이 테이블 베드는 고정된 상태에서 공구가 움직이면서 물건을 깎아 나가는 것입니다. 아까 보셨을 때 손잡이 만들 때 옆면에 이렇게 손이 잡을 수 있는 홈을 만들잖아요. 그거와 비슷한 원리고요. 좌우로도 움직이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옆으로도 아까는 수직으로 내려왔는데 옆으로도 수평 이동이 가능합니다. 현재 밀링은 이렇게 회전을 하는 공구가 위에 달려 있고요. 얘를 옆으로 밀어서 면을 깎는다거나 회전을 시켜서 이렇게 홈을 낸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네모나 좀 이렇게 구멍을 판다거나 하는 것들입니다. 여기는 툴이 굉장히 다양하고요. CNC는 이런 밀링 작업을 좀 더 정교하게 할 수 있게 컴퓨터를 넣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도면을 그려서 프로그램으로 컨버팅을 시켜서 그다음에 CNC로 가공을 하게 되면요. 3D 도면에 있는 대로 만들어 주게 됩니다. 일부 좋은 CNC 머신들은 이제 툴도 자기가 스스로 바꾸고요. 어, 가공을 할 때 툴도 패스 그 툴이 움직여야 되는 길도 미리 짜서 보여주고 예상 시간도 나오고 하게 됩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걸리겠죠. 조금씩 깎아 나가는 방식이고요. 방식은 똑같고
곡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수공구, 아까 그 머시닝 센터를 수동으로 움직여서는 사실 직진은 되게 쉽고 빠르게 할 수 있지만 곡선 같은 경우에는 하기가 굉장히 힘들고 그게 정확하게 도면을 따라가게 하기에는 너무 힘들기 때문에 CNC를 이용하는 건데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제품들이 CNC를 통해서 나온 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CNC로 먼저 이제 틀을 만들어서 찍어냈던가 CNC로 직접 가공을 했던가 하는 제품들이 대부분이고요. 가격도 천차만별로 굉장히 수천만 원, 수억에까지 굉장히 비쌉니다. 수공구들은 좀 저렴한 편인데요. 뭐 몇백만 원까지는 아니고 몇천만 원 이내에서 살 수 있는데 얘는 억 단위가 넘어가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고가 장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CNC를 통해서 이제 밀링 가공과 CNC 가공을 동시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동으로 툴을 바꿔주는 모습을 보셨고요. 곡선을 정확하게 따라가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밀림을 사용하면 이렇게 홈을 팔 수가 있는데요. 그냥 한 번에 파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여러 번의 움직임을 이용해서 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멍이 이렇게 윗부분에 뭐가 들어가기 쉽게 꽃갈 모양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절삭류가 쏟아져 나오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온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쇠를 자르는 것이니까 온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절삭류를 식혀주면서 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식혀주지 않을 경우에는 열이 먹어서 그럼 재료에 열이 꽉 차게 돼서 재료가 변형이 되거나 좀 늘어나거나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식혀주면서 하게 되고요. 툴도 또 손상될 수 있기 때문에 툴이 열이 많이 나서 미리 식혀주는 것입니다. 이때 사용하는 것을 절삭류라고 하고요. 물을 사용하거나 그러지 않고 절삭류를 따로 구매해서 넣어두면 자동으로 나오게 됩니다. 네, 이렇게 CNC와 밀링 머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에 보실 게 레이저 커팅인데요. 뭐 여러분들이 흔하게 뭐 간판이나 아니면 아크릴로 된 무드 등이나 할 때 많이 보셨듯이 레이저 커팅이라는 방법은 굉장히 우리 주변에 흔하게 있습니다.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 은행이나 어디 관공서 가면은 대면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앞에다가 뭘 세워놨잖아요. 아크릴로. 그런 것도 레이저로 가공을 해서 금방금방 찍어낼 수가 있습니다. 찍어낸다기보다 잘라내는 거죠.
레이저 커팅은 기본적으로 여기다가 이제 재료를 올려놓고요. 뭐 아크릴이든 금속이든 판재를 올려놓고 그 판재 위에 우리가 집에서 사용하는 잉크젯 프린터와 같은 방식으로 얘가 움직이면서 레이저를 아래로 쏴서 얘를 자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나오는 빛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덮개가 있는 것이고요. 레이저 커팅은 다른 머신들에 비해서 공간은 많이 차지하지만 굉장히 높이가 낮은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프린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2D 프린터, 여러분들이 집에서 가정에서 사용하고 계시는 컴퓨터용 프린터기인데 잉크젯 프린터와 같은 방식이다. 근데 종이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얘는 가만히 있기 때문에 얘가 이쪽 방향으로도 움직여 다니면서 재료를 커팅하는 것입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먼저 저희는 파이버 레이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파이버 레이저 같은 경우에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컴퓨터 같이 이렇게 뭐 컴퓨터 외장 케이스 같은 거를 만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얇은 것도 저렇게 쉽게 자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CO2 레이저입니다. 8mm면은 판 중에서는 좀 두꺼운 판에 이제 속하게 되는데요. 들어서 휘어지지도 않고요. 굉장히 두껍고 단단합니다. 근데 이제 CO2 레이저로 쉽게 잘라버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재료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고요. 저렇게 원하는 부분만 잘라낼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고요. 지금 파이버 레이저와 CO2 레이저의 차이점을 보여주죠. 깎인 면 모양이 좀 다릅니다. CO2 레이저가 훨씬 깔끔하게 깎인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20mm 판재를 자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얘는 거의 판이라고 하기보다는 거의 블럭에 가까운 것인데요. 20mm 판재를 레이저로 균일하게 잘라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사실 레이저 커팅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좋은 건 아니고요. 정밀도가 조금 떨어집니다. 레이저 자체의 두께도 있기 때문에 레이저가 이렇게 점으로 나오잖아요. 그 점 자체가 파이가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원하시는 치수와 차이가 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잘라보고 재보고 조금 조정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약간 옆으로 레이저만큼 옵셋을 시켜준다거나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냥 형상이 중요할 경우에는 레이저 커팅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요. 그리고 어, 모양을 만드는데 제약이 거의 없이 2D에 거의 모든 모양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CO2 레이저와 파이버 레이저의 옆면을 보시게 되면 이제 절단면이 좀 다르게 나왔다는 것을 또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곡면에도 레이저이기 때문에 가공을 할 수가 있는데요. 모든 레이저가 다 되는 건 아니고요. 이제 특수하게 곡면까지도 가공할 수 있는 레이저 커팅기가 따로 있습니다. 파이프에 레이저 커팅을 할 수 있는 레이저 커팅기가 따로 있고요. 이런 거는 이제 2D로 아크릴을 레이저로 절단한 모습입니다. 이렇게 신발에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가장 흔하게 생각하시는 3D 프린터입니다. 3D 프린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보셨죠. 요즘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제품 중에 하나고, 그렇지만 사용 방법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만큼 쉽지만은 않고요. 음, 정확도도 생각보다 그렇게 뛰어나진 않습니다. 물론 고가의 3D 프린터로 가면은 좀 더 깔끔하게 나오고 예쁘게 나오고 단단하게 여러 가지 옵션을 사용해서 해줄 수가 있지만 수평도 잡아야 되고 어떤 경우에는 틀도 만들어줘야 되고 그다음에 바닥에 이게 열로 녹여서 플라스틱 같은 거를 열로 녹여서
다시 붙이는 거기 때문에 바닥에 붙었을 경우도 대비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구조상 뭐 피라미드는 괜찮은데 거꾸로 된 피라미드는 어렵겠죠. 이렇게 만들다가 이렇게 넘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중간에 받쳐주는 것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뽑을 때 어떤 방향으로 뽑는 게 더 효율적일지도 생각을 해봐야 하고 안정적일지도 생각을 해봐야 하고, 3D 프린터에 들어가는 재료가 한 가지는 아니거든요. 최하 세 가지가 있는데 재료의 특성에 따라서 어떤 걸로 하는 게 좋은지, 과연 그러면은 시간은 어느 게 더 오래 걸리는지, 그리고 비용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내 3D 프린터가 그걸 감당할 수 있는 3D 프린터인지 아닌지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3D 프린팅 업체들도 있고요. 프린팅을 전문으로 해주는, 여러분들이 뭐 한두 개를 뽑기 위해서 5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올라가는 3D 프린터를 사실 필요 없이 굉장히 고가의 3D 프린터도 있고요. 요즘은 3D 프린터도 이렇게 한 가지,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는 한 가지 색깔로 한 가지 필라멘트를 사용해서 뽑지만, 요즘 좋은 것들은 두 가지 색깔, 세 가지 색깔을 조합해서 인쇄도 가능하기 때문에 3D 프린터는 요즘에 굉장히 각광받고 있는 제조 방법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영구적으로 쓰기에는 재질의 한계상 좀 부스러지기도 하고 변형도 쉽게 오거든요. 안에를 100% 꽉 채워도 재질이 일단 플라스틱에 가까운 거고 녹였다가 붙인 거기 때문에 큰 힘이 가해지는 곳이나 내구성을 요하는 곳에는 좀 사용하기가 힘들고요. 간이로 여러분들이 뭘 만들어 보신다거나 아니면 장난감 같은 피규어를 만드신다거나 아니면 큰 힘을 받지 않는 물건을 집에서 만들어서 사용하실 때는 3D 프린터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회사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예를 들면 자동차를 만드는데 자동차 손잡이, 자동차 오디오의 버튼, 뭐 이런 거를 만드는데 하나하나 전부 다 쇠로 깎아서 만들 수도 없고 하잖아요. 빨리빨리 여러 가지 디자인을 적용해 봐야 되는데, 그럴 경우 3D 프린터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D 프린터는 뭐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짤막하게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밑에서부터 이렇게 쌓아 올리고 있고요. 베드라고 불리는 바닥판에서 위로 점점 쌓아 올라오는 것입니다. 중간에 저렇게 구조가 생기는 건요, 100%를 뽑지 않고 안에를 비워서 뽑기 때문인데요. 지금 굉장히 빨라 보여도 사실은 엄청 느립니다. 이거 하나뿐인데 몇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며칠이 걸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100%꽉 채워서 뽑으면 더 오랜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안에 자동으로 얼만큼 비워주겠다, 몇 퍼센트로 우리는 꽉 채우겠다 하는 알고리즘을 적용하게 되면은, 어, 겉면은 똑같이 나오지만, 기존의 것과 거의 비슷하게 나오지만, 안쪽이 좀 비어있는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사실 이렇게 겉에가 중요하고 안에가 중요하지 않은 물건들, 그리고 우리가 내구성을 요하거나 큰 힘을 받지 않는 물건들 같은 경우에는 안에를 비워서 뽑는 게 재료의 손실도 적고 시간도 빠르기 때문에 훨씬 좋은 방법입니다. 3D 프린팅 하면 방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렇게 실같이 녹아서 나오거든요. 그걸 다 일일이 마무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열을 가하든 사포로 문지르든 다 일일이 마무리를 하셔야 되고, 지금도 적층 구조로 쌓인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노즐 사이즈 0.4mm로 했는데도 지금 저런 노즐에 의한 적층 구조들이 보이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업체에 맡기면 엄청 깔끔하게 나옵니다. 이걸 우리가 왜 배웠냐면요. 이제 우리가 도면을 그리잖아요. 도면을 그리는데 이렇게 도면을 잘 그려놓고요. 이게 제작 가능한가 평가를 해야 됩니다. 제작이 불가하면 사실 이 도면은 필요가 없는 도면이죠.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깎을 것인가. 이 부분에 이 라운드진 R 부분이 지금 25 파일에 나와 있는 이 R 부분이 중요하다 하면 여러분들은 이 부분을 밀링으로 깎아야 됩니다. 그럼 얘를 옆으로 눕혀놓고 밀링을 이쪽 방향에서 이렇게 지나가셔야 됩니다. 그다음 또 돌려놓고 이 부분 틈새를 줘야겠죠. 이게 뭐 파이프 같은 거를 꽂고 나사로 잠그면 점점 쪼여지면서 꽉 잡게, 파이프를 잡게 되는 구조인데,
그럼 이 부분에 틈이 있어야 되잖아요. 굉장히 좁은 틈이 있어야 되잖아요. 눕혀놓은 상태에 아까 그 상태에서 이렇게 밀어도 되겠네요. 밀어도 되겠고요. 이 부분은 선반 가공을 할까요? 아니요. 이 부분은 또 드릴 가공을 합니다. 커다란 드릴로 얘를 잡아놓고 위에서 아래로 구멍을 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선반 가공을 할 수가 없는 게 반대쪽도 똑같이 이제 생겼잖아요. 이렇게 보면 이제 반대쪽도 똑같이 튀어나와 있는데 얘를 척으로 잡고 회전을 시키게 되면은 얘도 같이 돌아갑니다. 이 부분이 같이 이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선반에서 드릴을 꼽아놓고 이렇게 집어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드릴 가공을 하게 되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가공을 보면은 밀링 가공이 주가 되는 제품이고 그 다음에 드릴 가공이 부가 되는 제품입니다. 먼저 외형을 이렇게 따놓고 이 부분도 돌려서 외형을 위에서 따고요. 또 돌려서 아래에서 외형을 따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도 또 이렇게 외형을 따줘야겠죠. 그 다음에 드릴, 드릴, 드릴 한 뒤에 이쪽에서 밀링 머신으로 싹 가서 이렇게 밀링 머신 을 세워놓고 밀링 머신을 돌려서 이렇게 이 방향으로 잘라내는 구조입니다. 밀링 머신은 나를 몇을 써서 요거를 잘라낼 수 있느냐 하면 여기 틈새만큼 50에서 16 뺀 만큼이죠. 그러면 32를 빼니까 18mm 밀링 커터로 이렇게 잘라내시면 됩니다. 이것도 방향이 중요한 게 이쪽에서 밀링 커터를 집어넣게 되면요. 세워진 상태로 밀링 커터를 집어넣게 되면 여기가 이렇게 밀링 커터 모양대로 동그랗게 잘라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체를 세워놓고 위에서 내려오는 밀링 커터로 이 방향으로 좌우로 움직여주는 것입니다. 밀링 커터의 사용을 잘 하냐에 따라서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지가 나타나겠죠. 그래서 이런 걸 알고 이 도면을 가져갈 때는 사장님 이거 밀링 머신이 있는 데서 작업해 주세요 라고 하셔야 됩니다. 선반만 있는 집도 있고 밀링만 있는 집도 있고 둘 다 있는 집도 있고 CNC를 보유한 집도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그거에 맞게 업체를 찾아가셔서 가공을 맡기시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거에 맞는 장비에 가서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CNC에 넣으면 좋겠는데요. CNC에 넣는다고 무조건 얘를 다 가공해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CNC에서도 위에서 작업하는 거기 때문에 CNC 툴이 위에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돌려가면서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옆으로 놓고 작업하고 또 위에서 놓고 작업하고 그러다 보면은 또 중심이 틀어져서 기준점이 틀어지고 중심이 틀어져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생기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표기를 해놓고 재료를 돌려가면서 프로그램을 다시 해주면서 CNC를 작동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간단하게 생긴 물건인데도 제작 방법이 좀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또 옆면이 뭐 그림상에는 잘 안 보이지만 기울어져 있죠. 이쪽하고 이쪽이 기울어져 있는데 이쪽은 44.4파이라고 나옵니다. 이쪽은 35파이 정도, 36.5파이 정도 되네요. 기울어진 거를 원통형 가공을 할 때는 저희가 뭘 사용해야 하냐면 레이스, 선반을 사용해야 됩니다. 선반을 사용해서 이 기울어진 걸 표현을 해야 되고요. 그것도 또 수동으로 선반을 Y축, X축으로 움직이다 보면은 똑바로 안 나오고 계단처럼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CNC 선반이 있습니다. 자동 선반이 있는 곳에 가서 이걸 프로그래밍을 해서 넣어놓고 자동으로 사선을 쫙 깎게 만들고 이 마무리까지 이렇게 만드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게 선반 가공에서 끝이 아니죠. 이쪽이 깎여 나가 있죠. 이건 또 얘를 수직으로 세워놓고 밀링으로 쫙 깎아 나가야 됩니다. 그 밀링날은 25mm 밀링날을 사용해서 쫙 깎여 나가고요. 그 상태에서 또 90도를 돌려놓고 밀링으로 옆면을 이렇게 돌려가면서 깎아야 됩니다. R이 11인데요. 11보다 작으면 작은 툴로는 다 이게 깎입니다. 여러 번 움직여야 돼서 그렇지 파이가 지름이 1인 툴로도 얘는 깎을 수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지름이 100mm, 반지름이 뭐 100mm
이런 툴은 여기 자체에 애초에 R12를 만들 수가 없겠죠. 그래서 가공 방법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 각도를 다 돌려가면서 아까 만들었던 거와 똑같은 일을 하긴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통짜로 만들다기보다는 사실 분해해서 많이 만들고요. 조립을 할 거면 아니면은 틀을 만들어서 찍어냅니다. 그게 제일 빠른 방법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저라면 CNC를 택하겠습니다. CNC를 택해서 먼저 원통형 가공을 해서 이 아랫면을 다 만들어 준 다음에 여기 꽉 차 있던 부자재를 조금씩 돌려가면서 큰 틀을 잡아가고 또 조금씩 돌려가면서 이쪽 홀 가공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은 지그라고 불리는 이 제품 전용 거치대가 아마 필요할 겁니다. 정확하게 각도를 돌려줘야 되고 포지셔닝을 정확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지그를 만들어서 거치대 같은 거를 만들어서 딱 항상 그 자리에 거치를 해놓고 가공을 해야 합니다.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선반과 밀링과 드릴이 다 사용된 것 같네요. 혹은 밀링으로만은 만들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실 어, 틀을 짜서 만드는 것 외에는 정확하게는 이 제품이 안 나올 것 같고요. 왜냐면은 여러 가지 제약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 제품은 나오기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냥 기계 가공으로는. 자세히 보시면 여기는 선반 가공하고 여기까지 아까 다 이런 거 하는 것까지는 보셨잖아요. 구멍 내는 것까지. 근데 지금 여기 보강대가 세워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코너가 모서리가 수직, 수직, 수직 이렇게 만나는 모서리잖아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선반은 회전 공구이기 때문에 당연히 안 될 거고 밀링이나 CNC를 사용하더라도 정확하게 90도의 포인트를 만들기가 쉽지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사실 틀을 만들어서 떠서 만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쇳물을 붓고 틀을 만들고 그걸 해서 만드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럴 경우에는 그때 뭐지? 이런 면 처리가 아마 좀 잘 안 될 겁니다. 틀에 부어서 만드는 방식 같은 경우에는 정밀도가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잘 안 될 거고 이것도 언뜻 비슷한데요. 얘는 그래도 공정 자체가 굉장히 간단하기 때문에 뭐 레이저로 하시든 밀링으로 하시든 이만큼 잘라내고 그 다음에 여기도 같이 이렇게 잘라내고 구멍 뚫고 이 부분도 돌려서 깎아내고 해서 이 모양을 만들어서 또 돌려서 이쪽도 깎아내고 해서 이 모양을 만들어서 드릴로 구멍을 하나 뚫어주면 간단하게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이 요런 형상들이 이제 되게 쉬워 보이는 도면이고 한데 제작 불가가 뜨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면 제작을 하게 되면 견적이 뭐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가로 50, 높이 40, 꼭 40에 아주 작은 물건입니다. 5cm, 4cm 하는 아주 작은 물건에 지금 계단이 사선 계단도 하나 나 있고요. 일반 계단 같이도 나와 있습니다. 근데 다 좋은데요. 여기를 만들기가 너무 힘듭니다. 여기 중에서 특히 이 부분들은 그냥 툴이 빠져나가면서 만들면 되는데요. 이런 세 점이 만나는 모서리. 근데 안쪽. 이 바깥쪽은 또 상관이 없습니다. 이 안쪽은 뭐 회전 공구가 들어가서 만들기에는 너무 어렵습니다. 어려운 게 아니고 회전하고 있기 때문에 반지름이 있기 때문에 거의 불가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아시고 얘를 만들면 정확하게 여기가 모서리가 안 나오겠구나. 이 부분들에는 라운드가 생길 수가 있겠구나 하시는 것까지 다 감안을 하셔가지고 도면을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도면을 보게 되면요. 윤곽선이 좀 확실하지가 않잖아요. 좀 헷갈리게 되어 있는데 저만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윤곽선을 좀 두껍게 해줌으로써 훨씬 더
알아보기 편한 도면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치수선, 윤곽선을 좀 두께를 다르게 하셔가지고 도면을 그리신다면 훨씬 더 깔끔하고 멋진 도면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 가지 가공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어, 최첨단 CNC를 여러분들을 보여드리면서 오늘 강의는 마치겠습니다.